안녕하세요. 박서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코레일 모의고사 1회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문제는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구성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부분부터 수리와 자료 해석, 문제 해결로 보통 이어지고, 기타의 이 자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패턴은 기존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시험장에 막 가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모든 과목이 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조금 난이도가 약한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 1회차 모의고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고요. 수리 영역도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료 해석도 어렵다. 그래서 코레일 1회차하고 2회차가 있는데, 확실히 1회차가 좀 더 난이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회차는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건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공기업의 시험이 다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어휘 관련된 문제죠. 이 어휘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보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우리가 항상 문제 내에서 아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를 고르는 거를 항상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읽자라는 거예요. 특히 언어소통 같은 경우에 의사능력 포함해서 언어 시험을 볼 때는 이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다음에 추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논지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라고 되지. 이게 틀리냐라는 거고. 자, 내 소질을 개발해서 멋진 화가가 될 거야. 닭달 좀 그만해. 저기 3번 닭달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쎄하죠. 저 단어가 맞는지. 자, 소문이 금세 퍼졌다. 자, 단언컨대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오늘은 왜인지 기분이 좋아 이러진 않죠. 왠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 자, 닭달 좀 그만해. 저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욱박 지르는 거죠. 빨리 하도록. 그래서 단단히 욱박 지르는 걸 우리가 닭달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문이 금세 퍼졌다. 이게 금시예요. 금시에. 여기 이제 금시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단언컨대 같은 경우에는 단언하건대의 줄임말입니다. 단언하건대.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자, 개발인데 우리가 이제 개발과 개발이 있죠. 개발. 그렇죠? 그래서 개발과 개발이 있는데 이 개발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개발했다, 신제품을 개발했다 할 때 이 개발을 쓰는 거고요. 개발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걸 갖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죠. 소질은 나한테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과정이라서 개발이라고 해야죠. 개발이 아니고 신제품은 개발이죠. 요 개발. 그 다음에 나의 소질은 요 개발이 맞겠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건 올랐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마침내 상 정상에 올랐다라는 얘기는 무슨 내가 어떤 탑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로 산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정상에 올랐어 라고 했을 때 어딘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간 걸 말하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로 요 마운틴을 갖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올랐다라는 얘기니까. 자, 일단 보면은 그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이거 뭐예요?
감정의 기운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올라오는 건 맞는데, 요런, 진짜로 내가 걸어 올라간 거랑은 좀 별개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영업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쪼였겠죠. 부장이나 과장이. 자, 부지런히 올려야 된다. 뭘 올리는 거예요? 실적을 올리는 거죠. 실적이나 내 뭐 능력이나 이런 걸 올려야겠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이야기거리.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가십거리 되지 말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신 잘해라. 조신하게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왕이 올랐다는 건 뭐죠? 올랐다. 이거 진짜 올라간 거야. 왕이 올라탄 게 아니고, 지위에 올라간 거죠. 지위에. 그렇죠? 차가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진짜 이건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잖아요. 클라이밍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면은, 막상, 딱 보면, 이렇게 느낌적으로 맞추면 안 되고요. 정확한 의미를 내포된 거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 볼까요? 3번 문제. 자, 이런 경우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자, 김 과장은 타자 치는 속도는 대략, 200타가 된대, 200타. 엄청 빠른가요? 그렇지 않죠. 빠른 사람들은 막 800타도 나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는데, 막 1000타 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문은 아니고, 단문 1000타, 뭐, 장문에 800타라니까. 그러니까 느리다 이거예요, 느리다.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타자 치는 속도를 갖다가 높여라. 이 얘기죠. 자, 김 과장은 다짐했다. 한마디로 타이핑 연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핸드폰 하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두 손을 이용하고 타자를 많이 치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보죠. 그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라는 거. 이것도 뭔가 이제 여기 타자를 친다는 의미는 어떤 걸 뭔가를 눌러가지고 그 버튼을 눌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장치를 누르는 개념이잖아요. 장치를 누른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 요건 좀 느낌이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자, 동생이 위독하다고 해서 어서 전보를 쳐라 라는 거죠. 전보를 쳐라. 이 쳐라라는 개념이 사실은 전보를 갖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낸다는 거죠. 뭔가 보낸다, 뭔가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자, 그가 세 번째, 헤엄치는 모습은 마치 물개 같아 라는 거. 이건 헤엄을 친다는 건 뭐죠? 팔다리 휘젓는 개념이죠. 이건 이제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움직임.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벽시계는 30분 전에 12시를 쳤다. 이건 어떤 개념이죠?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어 알리는 개념이죠. 자, 소리를 내서 알리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아니겠네요. 자, 강아지는 자신의 주인에게 꼬리를 쳤다. 저건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나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인 걸 말하죠. 이 네 개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애매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친다는 거는 물건을 때려서 소리나게 만드는 거죠. 이 친다는 개념은 물건을 때려서 소리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요 타자 치는 거는 타자를 쳐서 소리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눌러가지고 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뭔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전보를 쳐라가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소리를 내는 거랑 좀 차이는 있다. 내면 수 있어요.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렇게 큰 비중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60문제 유형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공부할 거냐? 사실 이런 걸 다 공부하기에는 좀 더 제한적이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실용문 중에서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잘못된 단어가 뭐냐, 잘못 쓰인 부분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그냥 찾는 거예요. 한번 보죠. 국민행복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이니까.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과 혁신적인 조직 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킨다. 여기 딱 보면은 뭔가 틀린 걸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한번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요 체질이란 부분이 그렇죠? 요 체질이란 부분이 조금 걸려요. 요 체질이 아니고 원래는 뭐죠? 요거죠. 그렇죠? 체질이다. 틀렸겠죠? 자, 두 번째, 안전 우선. 당연하겠죠. 고객 만족. 변화 도전. 맞습니다. 자,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이자 가치다. 철도나, 운송 수단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가장 핵심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속도 빠르고 뭐 이래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이 최고로 원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벽한 만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넘버원 수준에 넘어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별로 이렇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고객 만족. 자, 모든 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철도 서비스를 창조한다. 딱히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자, 변화를 도전해야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열정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실현한다. 자, 이런 문제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색하거나 그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문장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도.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어떤 걸 찾느냐. 뭔가 잘못된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별로 틀린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안전, 경영, 이제, 자기 돈 벌어야겠죠? 그 다음에, 창조 경영, 조직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전방위적인 경영 개선 노력으로 영업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부채도 감축하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실현한다. 뭐 별로 이렇게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과 이 코리일형 창조 경제로 국민 행복을 중진이 아니죠. 뭘 해야 되죠? 증진해야죠. 증진. 그죠? 국민 행복을 늘려야 되고, 자,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된다. 이 제고가 아니죠. 이 제고가 아니고 어떤 제고를 써요? 자, 이런 제고를 쓰죠. 그쵸? 제고에 기여해야 된다. 그럼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본적인 조직 혁신을 통한 협력과 열정의 기업 문화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된다. 틀린 말은 없네요. 그럼 몇 개인가요? 3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2개, 3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틀린 단어를 찾는 건데 우리도 대학교 때 시험 볼 때 가장 싫은 게 이런 거예요. 보기 한 30개 주고서 틀린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몇 개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코레일의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뭔가요? 문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라. 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어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의 앞뒤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형적인 이 문장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노쇼로 인해 선량한 고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사고 안 나오는 거라든가 예약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노쇼라고 하죠. 시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소서 같은 거는 이 내기만 하면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는 스펙 초월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허들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죠.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판매된 승차권이, 680만 매래요. 많기도 하네요. 자, 그 중에서 38.9%가 반환이 됐어요. 40%. 굉장히 많이 반환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에 34%죠. 그죠? 여기 이제 전체 34.4%는 팔렸는데, 저기 4.5%, 그러니까 여기에서 4.5%인 30매는 재판매되지 못했다며, 손실액이 55억이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쇼에는 여기 문제죠. 재판매되지 않은 것. 재판매되면 뭐 문제 낼 건 없지만, 다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건 손실이 크겠다. 왜냐면, 원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용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기간 10월 4일에서 6일 동안 반환 비율은 44.4%보다, 그러니까 평상시 22.4%인데 더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됐기 때문에 명절 승차권 선점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많이 사놓고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되지 못해서 재판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는 뭐 틀린 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코레일톡, 우리 카톡처럼 코레일톡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TX도 있고 SRT도 있죠. SRT 그죠? STR이 아니고 SRT죠. SRT. 그래서 SRT가 있는데 사실 회사가 똑같아요. 원래 이제 KTX가 SRT 지분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죠. 같은 건데, SRT는 수서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KTX는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코스를 말하죠. 그래서 그 어플을 까시면 거기에 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웬만한 그 어플 같은 거 보면은 그 대기업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뭐 AI 기능까지는 아니어도 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는 없고. 자, 코레일톡 등 편리한 예매 시스템과, 이게 문제죠, 이게. 수수료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매를 일단 왕창 해놓고, 안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열차 출발 시간에 임박하여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고객은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네요. 무슨 얘기냐? 1일 전까지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수수료가 없으니까 1시간 전에 400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KTX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7시에 이 기차표가 있는 거예요. 예매를 했어요. 근데 좀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차라는 게 계속 이렇게, 뭐 10분, 20분 단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간 이 철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마다 배차 간격이 짧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1시간 기다리기 아까우니까 다음 차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엄청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6시 10분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뭐 한 800원, 1000원만 내면은 이렇게 바꿔줘요.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이 노쇼족을 막기엔 좀, 안 좋은 제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쇼로 인해서, 문제 개선을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주말 등과 비교적 승차권 구입이 용이한 평일간의 반환 수수료의 기준을, 균등화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수수료가 똑같으면 노쇼가 많이 생기니까 균등하면 안 되죠. 차별화해야 되잖아요. 이 균등화라는 단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문장 내에서 보면 핵심이 뭐죠, 이거? 기차표에 대한 수요가 커진 기간과 그렇지 않은 일반 기간에 이 반환 수수료를 차별화해라 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한 5만원짜리 표가 있는데 명절에는 반환하려면 한 3만원 들어요. 그럼 그냥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원성이 또 자자하겠죠. 자, 여기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건 맞는데, 자, 밑에,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아직 사장이 안 뽑혔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낙하산으로 꽂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코레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승무원들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다행히 요즘에 또 해결이 돼서 다행이죠. 자, 노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아깝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갔다라고 하면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또 차로 가면 또 엄청나게 막히고 하니까. 특히 55억 손실 나니까 철도 경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6번하고 7번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자, 물음에 답해라 라고 되죠. 굉장히 길죠? 그렇죠? 자, 첫 번째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문제는 뭘까요?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전체 문장을 좀 빠르게 독해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지문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이 뭐였죠? 독해력이었죠? 그 두 번째는 문단별로 주제를 빨리빨리 캐치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본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문장을 딱딱딱 이어나가고 핵심 문장들을 이어나가면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독해력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7번 문제는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이런 걸 풀 때가 가장 문제죠. 왜냐하면 한번 다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일치하는 걸 골라라. 그럼 여기서 또 읽으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1번 읽다 보면 잘 몰라요. 또 앞으로 또 지문으로 또 가야 되죠. 가서 또 독해를 또 해보고 또 2번을 봅니다. 2번이 또 어디 있더라. 또 찾다가 보면 또 한 번 또 읽게 되고요. 3번 쭉 하면 5번을 또 읽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홀랑 다시 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죠. 일단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단락별 주제 문장에 이렇게 밑줄을 그라고 했죠. 중요한 것들을 밑줄을 긋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밑줄을 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 이 사실 여기 주제 문장하고 연결이 되겠죠. 1번이. 그럼 1번 내용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이 문장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이 있겠구나. 그럼 빨리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명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로 해서 요거는 A의 내용이네. 그럼 A의 내용으로 가서 찾아버리고 이건 C의 내용이네. C의 내용을 찾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 추론을 하라든가 주제 문장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음 상황에서 이어질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요거죠, 요거. 그죠? 문장을 깔끔하게 내가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주제 문장을 빨리 찾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우리가 비문학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과학 파트죠. 이 과학 파트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과학 파트는 보편적으로 주제 문장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식으로 쓰기 때문에 앞문장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만을 딱딱 따가지고 읽은 다음에 일단 읽어봐요. 쭉 읽고 다시 독해를 합니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문을 내가 100%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나는 문과고 나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풀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요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소통 능력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문제만 풀어보고 딱 찍고 그냥 넘어가서 맞춘 거고 틀리면 아이씨 틀렸네. 대충 내용이 뭐야? 정답 딱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럼 실력이 잘 안 납니다. 언어소통 능력을 실력을 늘릴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제 문장을 빨리 찾아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꼭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소통 능력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배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배양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틀리셨더라도 지문을 꼭 보시면서 어떤 문장이 내가 주제 문장으로 찾았는데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연결점들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을 좀 오해했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 좀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실력이 들어요. 이거를 여러 차례 한 지문을 100개에서 150개 정도. 우리가 보통 뭐 NCS 한 1000개에서 2000개 푼다고 하죠. 그 문제를 풀 때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제대로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게 사실 예전에 수능에서 언어를 잘 보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지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좀 덜한데 우리가 이제 보는 요 NCS에서의 그런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걸 읽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이 공개와 암호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암호라든가 아니면 공개라든가 내 개인정보라든가 비밀번호의 핵심이 뭐죠? 해킹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남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빨리 찾는 게 필요한데. 자, 한번 보죠.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와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터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를 읽어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면 어쩌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뒤에 문장이 거의 다 뭐죠? 주제 문장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그 정보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걱정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지문을 볼 때도 여기만 딱 보면 대충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안전하구나. 그럼 어떻게 안전할 거냐가 뒤에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분들이 뭐 굉장히 조악해서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무런 시종 잡배 같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걸러서 좋은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용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장이 아닌 그냥 뭐 SNS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보통의 비문학 문장들은 굉장히 엄선된 좋은 원료의 그런 지문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시종에 나와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글들이 지문에 나올 리가 없어요. 되게 딱 꽉 차져 있고 알찬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면 만약에 아마추어가 글을 썼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지 몰라요. 막 이 글 썼다가 저 내용 썼다가 도대체 이게 주제 문장은 뭐고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죠.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명확하다. 자, 보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좀 앞에는 사실 약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뒤에도 이해가 되니까. 자, 이런 거죠.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의 어떤 값들이 절대 겹치지 않는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 쌍이 있다. 그래서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준다는 거죠. 그 대신에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이 된다. 그러니까 공개키 A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요. 요 줬던 정보를 해석하려면 내 비밀적인 비밀키 스몰 a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키 A를 가지고도 해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밀키 A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줘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문장들이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와요, 얘. 왜냐면 이게 내용을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얘를 준 거죠. 자, 이런 거죠. A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있는데 책마을, 그러니까 서점이 있다고 쳐보면 이쪽이 이제 서로 A 값과 B 값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값은 공개된 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내 스몰 a나 스몰 b가 있어야지만이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스몰 키 b를 가지고 있다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 공개키를 교환합니다. 공개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컴퓨터는 B를 알게 되겠죠. 요 책마을에 대한 B 값을 알게 될 거고, 요 값을 나는 알고, 얘는 A 값을 알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 해석할 때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A 값들, B 값들 가지고, 스몰 A나 스몰 B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그러니까 공개키 B에 대한 암호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못하죠. 왜냐하면 책마을 B에 있는 암호키 B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공개키 B로 암호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책마을 컴퓨터만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장은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문장을 안 읽어도 대충 내용을 알죠. 그죠? 내가 무슨 컴퓨터 정보학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컴퓨터 암호화에 좀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문장을 안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자, 컴퓨터 공개키 A는 자, 이 공개키라는 A는 딴 사람이 알 수 있죠. 왜냐면 서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 공개키 A를 알려주고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게 이 책마을에 있는 B 값과 함께 어떤 다른 일정한 값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마을 만세와 같은 이미 단어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건 나만 알죠? 그렇죠? B에서 보낸 거는 요 B 값 말고 어떤 임시의 값이 있으니까 그건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내주면 그게 A 컴퓨터라는 걸 확실히 알죠. 그죠? 왜냐하면 B하고 A가 있으면 A가 B 값만 넘기면 B라는 값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른 어떤 C가 이 B 값을 몰래 빼돌려서 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B가 A한테 보내면서 어떤 T 값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 A가 보낼 때는 요 B 값하고 T 값하고 같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A 값하고 T 값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근데 그 T 값이 없으면 얘는 잘못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낸 정보는 일치한다는 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책마을 만세라는 걸 갖다가 같이 보내왔을 때 B는 A가 보낸 게 맞구나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A 값하고 공개키하고 비밀키를 모두 알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속도가 빠른 거라도 수십 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들을 쭉 정리해보면 어떤 거예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좋은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없죠. 그냥 이거는 공개키하고 비밀키를 활용한 방식이고요. 자, 2번이 정답이겠죠. 2번. 안전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개키와 비밀키에 대한 내용이죠. 역사는 전혀 없고요. 비밀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죠. 암호화 방식의 장단점 이런 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절대 뚫리지 않는다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전체 문장을 아우르는 건 요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1번에 보면 이게 이제 내용을 이제 앞에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1번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다른 컴퓨터가 겹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랬죠. 겹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체계화한다라고 했고 공개키와 비밀키 중 한 개만 있으면 암호화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공개키와 비밀키가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비밀키에서 공개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 지문이 좀 어렵죠. 그렇죠?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간단한 계산만으로 공개키 A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구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설명된 거죠. 7번 문장은 반대.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구하는 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한다. 그렇겠죠. 왜냐면 뭐 비밀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개키를 빨리 해석하지만 비밀키가 없다. 그럼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키를 구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송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송신자의 공개키가 필요하죠.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키를 해석하니까 맞겠고. 자, 내가 C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근을 허락한다면 내 컴퓨터와 C 사이트의 컴퓨터는 공개키를 교환한다. C 사이트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접근이 허락하면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공개키를 교환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문단 순서를 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있죠. 그럼 이건 뭐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자, 그 라까지 있죠, 라까지. 자, 이렇게 조금 올려볼까요? 딱 맞춰서. 잘 안 보이지만 요 느낌만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어떤 단어 또는 여기 보면 지시어가 있죠, 지시어. 그것은 가는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앞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다라를 적게 되는데, 그죠? 가, 나, 다, 라 순서로 적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는 안 되겠죠. 자, 보기에서 먼저 이런 문제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되죠. 나가 2개고 라가 2개고 다가 1개죠. 그러면 이제 뭘 찍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가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나는 맞겠느냐? 다가 맞겠느냐? 자, 라가 맞겠느냐를 보면 다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두 입장은 나왔는데 앞에 있는 이 두 입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도 아니겠다. 첫 문장으로는. 그럼 나 아니면 라인데 자, 일단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화두를 던진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꼭 정답일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장이 보통 첫 번째 주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변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문제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이 있으면 이 그것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것은 이라는 게 무엇인지와 요 라에 있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연결해주면 그 문장은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 문장 앞에 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나나 라가 이제 앞이 될 텐데 자, 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두 입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입장은 다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라하고 보통 다가 뒤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다보다 라가 앞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다가 라보다 앞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정답에 보면은 3번 일단 제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하고 다가 같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하고 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연금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돈 없으니까 노인돼서 돈 받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밑에 나와 있죠.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다. 그럼 정부에서 그냥 돈 없으니까 넌 죽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복지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민주사회나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더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가지고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내가 병의 문제 또는 어떤 사회적인 기회를 잃어버려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다 썼어요. 근데 그 나이가 60대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되나요? 그럼 안 되겠죠. 그걸 방치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공부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사적연금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 연금, 공적연금은 사실은 약간 공공부조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납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원의 답. 그러면은 일단 그럼 나가 되겠냐? 이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했고 이 두 입장은 여기 연결이 되겠죠. 뭐 라하고 다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나가 이제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가가 어디 갈 거냐? 가를 한번 보죠. 자, 그것은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딱 보면 이게 어떤 거죠?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이 뭐냐? 그거는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뭐예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자, 연결이 좀 되죠? 사적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기 때문에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서 지급해야 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역선택의 이유고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뭐 내가 지금 노력할 필요 있어? 그런 거죠.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해봤자 안 나오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부러 일을 안 해요. 기초생활수급,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이런 거죠. 기초생활수급으로 내가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근데 내가 일을 80만 원밖에 못 번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100만 원 받는 게 나으니까. 그런 역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질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버리고 노년에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 무조건 강제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연금제도, 그래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국민연금 가입 안 할래. 나 돈 버는데 싫어.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가입합니다. 자, 은퇴안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나하고 가가 연결이 된다. 그렇겠죠. 왜냐면 여기에 대한 까닭이 이거잖아요. 역선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하고 가가 연결된다는 걸 알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는 당연히 라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라를 한번 읽어보면 자,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그럼 이건 당연히 나나 가 뒤에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공적연금제도를 왜 운영하냐? 운영하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럼 그 입장은 뭐냐? 이거죠. 라죠. 그러니까 연결을 다 안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 가, 그 다음에 라, 다로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 사회적 연대를 중시한다. 자,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연금은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도 내게 되는데 비율로 내요. 내 소득의 9% 정도 냅니다. 9%를 내는데 그 소득을 받을 때 돈을 적게 낸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낸 사람과 1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받을 때 전체의 양을 한 200만 원 정도 받게 만들어놔요. 내가 받는 양의 2배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작아요. 한 4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수로 따지게 되면 몇 배를 받죠? 4배를 받죠. 이 사람은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좀 더 혜택을 가게 만들어 놓는 게 공적연금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입장을 보게 되면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다 라는 거.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맞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애들이 돈을 많이 내서 부모 세대가 연금을 받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연금 재원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연금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주냐?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재원이 탈탈 털리고 있다. 뭐 재원이 뭐 고갈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달에 다 걷어서 그 달에 연금으로 주면 별로 그렇게 연금이 없어서 상관이 없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부가식 방법과 적립식 방법이라고 그래요. 부가식은 걷어가지고 내는 걸 걷어서 한 달 걷어서 주는 거. 그래서 보통 독일은 한두 달 정도의 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거의 고갈됐고요. 대부분의 이 복지 국가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달 걷어서 그 달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립식이죠. 계속 적립을 해놔요. 그리고 그걸 갖다 빼주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후자는 이처럼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자, 지금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년 뒤에 10만 원 받아요. 그럼 이거 10만 원 갖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중학교 때 매점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근데 지금 물론 뭐 학교 매점이라 싼 것도 있지만 학교 매점 가면 2,500원 하더라고요.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뛰었죠.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 그럼 30년 뒤에 1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사이의 방향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후자 입장에서는 신탁기금으로 맡기고,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조성한 투자자금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찾아라라는 게 사실 좀 더 풀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좀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킬들을 좀 배워서 푸시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